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호남대학교 대학원 자율과학과의 변혜원 교수입니다. 자, 이번 주 고급 연구 방법 및 통계에 관한 주제는 통계적 기초 및 이해 방법에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잠시만요. 네, 이게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모집단과 표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고요. 자, 모집단에서 어떻게 하면 표본을 잘 추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학습하셨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모집단을 다 조사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일정량의 표본을 조사해서 연구에서의 그 표본, 이른바 연구에서의 대상이 실제 모집단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이러한 해석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자, 이를 우리가 바로 추론적인 근거에 기반한 연구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다시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뭘까요? 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우리가 조사한 그런 연구 대상의 통계량이 궁금한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는 그 통계량을 기반으로 모집단, 전체 집단을 추측하는 것이 바로 연구의 핵심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표본에서 구한 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모집단의 값을 유추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연구들은 바로 이른바 추론 통계에 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컨대 제가 만약에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모든 치매 환자들을 다 조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의 치매 환자를 대표할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표본 1000명을 제가 모집해서 이들에 대한 이름대기 특성을 제가 연구하였다면 예, 이 1000명에 대한 이름대기 특성이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치매 환자, 치매 인구의 이름대기 특성이 어떻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자, 결국은 지난 시간에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들은 바로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잘 추출하는 방법을 여러 차례 제가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을 지금 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어가셨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다른 배웠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임의 추출이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야 제가 제 연구에서의 그 표집된 집단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어야 제 연구 결과를 추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집단으로. 자,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랜덤 샘플링, 이른바 임의 추출입니다. 자, 아무리 잘 설계된 실험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절차가 무시됐다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는 아무리 통계 분석을 잘한다 할지라도 객관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연구자분들이요, 이제 그 연구 설계 단계를 탄탄히 하지 못하고 이미 산출한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통계 검증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향들이 많은데요. 네, 사실은 연구 설계 단계부터 객관적인 절차에 입각해서 이런 임의 추출 같은 걸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셨다시피 모집단을 임의 추출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표본을 가지고 자료를 분석해서 다시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하는 이와 같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죠. 자, 따라서 우리가 실제 모집단과 편향된 표본이 아닌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표본을 무작위로 추출하는 일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모집단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느냐?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우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실험이라면 실험 설계법에 따라서 아주 객관적이고 타당한 실험 설계를 해라 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강조드렸고요.
만약 조사 연구라면 역시 이 또한 표본 조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철저한 표본 설계에 입각한 표본 조사를 해라라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실험도 아주 객관적인 실험 설계법이 있어야 되고요. 자, 조사도 아주 객관적인 표본 조사론에 입각해서 진행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각각 이러한 조사론에 대해서 학습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배우셨던 유의확률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네, 유의확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다시 복습 차원에서 보시면 귀무가설, 귀무가설이라는 건 연구가설에 반대되는 대립 가설이었습니다. 자, 귀무라는 게 0으로 없는 존재로 돌아간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귀무가설이 사실인 경우에 변동에도 불구하고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얻을 확률입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자, 귀무가설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의 확률이라는 건 귀무가설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얻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대부분의 연구에서 유의 확률 0.05 수준에서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0.05를 퍼센트로 환산하자면 5%가 될 겁니다. 0.05니까 100분의 5니까 5%잖아요. 자, 그러면 유의 확률이라는 뜻은 0.05보다 작은 경우라는 건 5% 이내에서 귀무가설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게 되겠죠. 즉 100번 중에 5번 정도는 100번 중에 5번 정도가 귀무가설이 참이다. 즉 반대로 얘기하면 100번 중에 95번 정도는 제가 한 결과와 같은 좋을 것이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유의 확률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일종의 확률이죠. 추론에 입각하는 확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를 좀 사전적으로 정의한다면 귀무가설이 참일 때 실제로 주어진 자료로부터 계산된 검정 통계량보다 더 극단적인 값을 얻을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좀 정의가 어렵더라도 이를 한마디로 줄이자면 값이 작을수록 귀무가설에 반대되는 강한 증거를 가진다. 자, 이것이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자, 값이 작을수록 귀무가설에 반대되는 강한 증거를 가지니까 우리가 이 기준을 어떻게 설정하나요? 연구자의 마음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0.05보다 작을수록 귀무가설에 반대되니까 이게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게 되는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연구에 따라서는 0.05가 아니라 0.01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0.001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0.05든 0.01이든 0.001이든 어쨌든 우리 연구가설을 채택하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최소한 0.05보다는 작아야 한다라는 게 이 유의 확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설 검정이라는 건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자, 가설 검정은 다음과 같은 4가지 과정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먼저 가설을 설정합니다. 자, 우리가 가설을 설정할 때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우리 또 특히 학생분들이 대부분 우리가 연구 가설만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컨대 우리가 호기심이 많죠. 예를 들면 자, 흡연은 후두 질환의 원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연구 가설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연구라는 거는 연구 가설을 채택하기 위해서 그와 반대되는 가설인 귀무 가설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회 현상에서 궁금한 것이 생기더라도 연구 가설 외에 귀무 가설을 항상 같이 설정하는 그런 연습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대립 가설과 귀무 가설을 먼저 설정해 줍니다. 이게 첫 번째 가설 검정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새로운 치료법, 내가 개발한 치료법이 기존 치료법보다 우수하다. 자, 이러한 대립 가설을 세운다면 자, 귀무 가설은 뭘까요? 반대되는 귀무 가설은 새로운 치료법은 기존 치료법하고 동일하다. 기존하고 동일하다라는 게 이게 바로 귀무 가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 두 번째는요, 표본 자료를 수집합니다. 자, 그리고 이 표본 자료를 수립한 자료를 가지고 검정에 필요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해 줍니다. 자, 예컨대요, 두 집단의 모평균의 차이를 검정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두 집단의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을 각각 계산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적절한 통계량. 자, 우리가 두 집단의 평균 차이를 검정할 때 만약에 종속 변수가 연속형이라면 우리는 t 검증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t 분포에 입각한 t 검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고요. 우리가 계산할 p-밸류를 계산해 주게 되는 거죠. 네,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p-밸류를 계산해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과정은 뭐냐 하면 유의 수준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유의 수준. 자, 이때 설정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05로 설정하셔도 되고요. 0.01로 설정하셔도 되고 0.001로 설정하셔도 되는 거죠. 자, 통상적으로는 0.05보다 작아야 유의하다라고 우리가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각력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이를 판단해 줍니다. 자, 기각력이란 무엇이냐?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영역을 우리는 기각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0.05보다 이것이 작다면 귀무가설이 기각되니까 다시 얘기하면 대립가설, 이른바 연구가설이 채택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에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서 후두질환에 걸릴 가능성에 대한 유의 수준이 0.03이었다면 0.05보다 작으니까요. 귀무가설이 기각되고 흡연은 후두질환의 원인이 된다라는 대립가설이 채택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가설 검정은 결국 이 네 가지의 단계를 검증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변수의 종류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독립변수, 종속변수, 혼란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독립변수라 하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변수, 설명할 수 있는 변수, 즉 영향을 주는 변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향을 주는 변수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인과관계에서는 이게 원인이 되는 변수가 되겠죠? 자, 원인이 되는 변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서 후두질환의 위험이 높다. 자, 여기서 원인이 뭘까요? 흡연이죠. 흡연을 한다라는 게 원인이 되잖아요. 자, 이 경우에는 독립변수가 흡연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영향을 주는 변수는 자, 실험에서는 보시면 실험자가 임의로 통제가 가능하죠. 그래서 통제가 가능한 변수라는 의미에서 예측 변수, 설명 변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의 종류에는 또 다른 게 무엇이 있느냐? 자, 종속 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종속 변수는 최근에는 우리가 종속 변수라는 말보다는 반응 변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결과 변수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가 원인이 되는 변수라면 이 종속 변수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결과가 되는 변수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 또는 우리가 종속 변수라는 의미 안에는, 종속이라는 의미 안에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변수다. 또는 영향을 받는 변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예시를 드렸던 흡연을 하면 후두질환의 위험이 높다. 자, 여기서 결과는 뭐가 될까요? 종속 변수. 결과는 후두질환이 높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자, 절대 잊지 마시고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이런 용어들이. 용어에 대해서는 잘 정립해 두시는 게 이러한 연구 설계를 잘 공부하시는 또 다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또 다른 것들은 혼란 변수 또는 confound factor, confound variable 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실은 여러분들이 실험 연구에 대한 설계만을 공부하신 분들은 혼란 변수라는 개념을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굉장히 낯선 용어이고요.
이거 실험 연구에서 안 배웠던 건데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죠. 자, 이게 뭐냐면요. 자, 제가 한번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찰 연구에서 독립 변수와 관련이 있고, 자,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제3의 변수다. 네. 자, 독립 변수 여기 x라는 변수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y라는 변수가 있죠. 자, x는 y의 원인이 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이때 이 x와 관련이 있는 변수예요. x와 관련이 있는 이 z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이 z의 변수인데 이 z가 결국은 종속 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관련이 있으니까. 자, 이 z를 우리가 혼란 변수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전에 1900년도 초반에 어떤 아주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었냐면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 네, 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는 연구가 한번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이 암에 걸릴 위험이 높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시에 이 논문이, 이 연구가 발표된 이후에 수많은 지적하는 연구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자, 이 연구에서는 커피를 많이 마시느냐, 커피를 마시지 않느냐를 가지고요. 네, 암, 예, 결과 변수죠. 종속 변수. 암에 미치는 이 영향 두 개만 살펴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메커니즘상 보시면 커피가 암을 유발하는 유독 물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자, 커피를 많이 마셨던 사람이 실은 흡연도 많이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보면 흡연자들이 흡연할 때 커피도 많이 마시면서 흡연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이 암에 영향을 미쳤던 게 커피가 아니라 숨은 또 다른 팩터인 바로 담배였던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배라고 하는 혼란 변수, 이 경우 이걸 혼란 변수라고 합니다. 이 담배라고 하는 혼란 변수를 우리가 통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커피와 암과의 관계만을 살펴본다면 결국은 정확한 관계를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 암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이 흡연과도 관련이 있는 커피와도 관련이 있는 이 담배라는 제3의 변수, 이 미지의 변수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혼란 변수라고 하고요. 자, 이 혼란 변수를 연구해서 잘 통제해야 진정한 연관성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관찰 연구를 잘 하시려면 이 혼란 변수를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제 변수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변수를 정의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흡연을 많이 할수록 후두 양선 점막 질환이 많이 발생한다. 자, 이러한 가설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흡연을 많이 할수록 후두 양선 점막 질환이 많이 발생하더라. 자, 여기서 독립 변수는 뭘까요? 예, 독립 변수는 흡연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원인이 되는 변수니까요. 자, 여기서 결과 변수는 즉 종속 변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후두 양성 점막 질환이 종속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변수를 정의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여러분들 자료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라고 하면 앞으로 우리가 그 연구를 이제 통계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지난 시간까지 잘 수집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 시간부터는 데이터를 어떻게 잘 표현할 것인가예요. 자, 그래서 자료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자료의 속성을 구분할 줄 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료를 표나 그래프로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이 3박자가 잘 맞으면 우리가 아주 좋은 연구 결과를 잘 도출해냈다라고 우리가 자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처음으로 우리는 자료의 속성, 데이터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데이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범주형이라는 데이터가 나눠지고요. 자, 범주형을 카테고리컬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남자, 여자, 성별, 10대, 20대, 30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범위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범주라고 하면 여러분들 범위라고 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범위, 레인지, 범위.
또 다른 속성의 데이터는 연속형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영어로 continuous data라고 합니다. 자, 예컨대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쭉 있는 거 있죠? 예컨대 나이라든지요. 자, 나이라든지 몸무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요. 자, 이런 것들 연속형. 자, 연속형은 결국은 뭘까요? 셀 수 있는 자료를 연속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 수량을 셀 수 있는 그러한 자료, 데이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료 속성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시도록 하죠. 자, 우리가 범주형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실은요, 그 특성에 따라서 우리가 범주로 구분한 자료를 크게 보면 질적 자료라고 합니다. 질적 자료. 네. 자, 질적 자료라고 합니다. 자, 질적 자료는 무엇이냐? 특성에 따라서 범주로 구분하여 측정된 자료를 얘기합니다. 자, 이런 자료들은 어떻습니까? 연산이 불가능하죠? 자, 연산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뭘까요?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별, 이런 거 뺄 수 있나요? 뺄 수 없죠. 연산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범주에 따라서 구분한 거죠. 혈액형 셀 수 있습니까? 혈액형을 빼거나 더할 수 있나요? 더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이러한 질적 자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먼저 명목형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자, 노미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구분만을 위한 자료를 우리는 명목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료들을 명목형이라고 얘기하느냐? 구분만을 한 자료. 자, 예를 들면 성별. 자, 성별은 남자, 여자로 구분만 하죠. 네, 여기는 어떠한 순서 의미도 없습니다. 뭐가 더 높다, 낮다가 없다라는 거죠. 뭐, 남자가 더 높고 여자가 더 낮고 그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구분만을 위한 자료죠. 혈액형 한번 보십시오. 혈액형은 대표적인 명목형 자료입니다. 자, A, B형, AB형, O형. 이러한 혈액형에는 순서도 없고요. 위계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구분하는 자료죠. 여러분들은 뭐 혈액형 A형이 뭐 나쁘고 뭐 O형이 뭐 혈액형이 좋고 이렇게 뭐 농담삼아 얘기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순서적 의미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질병 발생 여부. 예, 질병이 발생했다. 네, 아니요. 이런 응답들은 명목형이 되겠습니다. 자, 구분을 위한 자료인 거죠. 자, 반면에 서열형, 순위형 자료도 있습니다. 자, 올디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서열이나 순위형 자료는 구분뿐만이 아니라 순서적인 의미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순서적인 의미가 있다는 건 높고 낮음을 우리가 세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알린다기보다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성적. 우리가 대표적인 게 그 대학교 성적 같은 거잖아요. 대학교 성적은 우리가 A 학점, B 학점, 뭐 C 학점, D 학점, F 학점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자, B 학점은 A 학점보다 더 낮고요. C 학점은 B 학점보다 점수가 더 낮죠. 자, 이런 경우는 순서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서열형 데이터, 순위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 수준 어떻습니까? 자, 상, 중, 하로 나눈다면 경제 수준도 이것도 순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암의 진행 정도 어떨까요? 예, 암의 진행 정도도 암 1기, 2기, 3기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 순서가 있는 겁니다. 암이 얼만큼 진행되었느냐를 갖고 나누는 거죠. 교육 수준도 대표적인 서열형 자료, 순위형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중졸 이하에 비해서 고졸, 대졸, 대학원 이상 이런 것들은 순서가 있잖아요. 네, 어떠한 순서적 의미를 가지고 있죠. 치료 효과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치료 효과도 순서형 자료입니다. 자, 전혀 효과 없음부터 조금 있음, 매우 효과 있음. 자, 이런 것들은 일종의 순서의 의미를 함유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호도. 우리가 사실은 많은 검사 도구들을 보시면 리커드 척도라는 걸 사용합니다. 리커드 척도. 자, 뭐 예를 들면 뭐 음성 평가에 보시면 GR바스, 구라바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관적 평가예요. 자, 이런 것들 보면 0, 1, 2, 3으로 우리가 점수를 매기는데 이러한 것들은 순위를 가지고 있죠. 네, 문제가 전혀 없으면 0이고 네, 음성 문제 심각도에 따라서 0, 1, 2, 3으로 이렇게 3까지 매기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서열형, 순위형 자료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자, 종합하면 우리가 질적 자료에는 단순한 구분만을 위한 명목형 자료와 순서적 의미도 같이 함께 갖고 있는 서열 또는 순위형 자료가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데이터는 명목형 또는 질적 자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데이터 중에서는 양적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양적 자료라는 건 뭘까요? 자,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은 양적 수치나 개수로 측정된 자료입니다. 자, 예를 들면 뭐 1m, 2m, 3m, 4m 또는 무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연속적으로 측정된 자료죠.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나요? 앞서 질적 자료랑 다른 게 무엇일까요? 바로 연산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앞서 우리가 뭐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한 거는 단순히 구분을 위해서 한 거라서 연산이 안 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1m, 1m 50 이런 측정 자료는 더하기도 가능하고 빼기도 가능하죠. 자, 이런 연산이 가능한 셀 수 있는 자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적 자료는 크게 보시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이산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산형은 뭐냐? 자연수나 정수같이 셀 수 있는 자료를 우리는 이산형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우식 경험 치아수, 자, 우리가 썩은 이빨에 대한 수라든지요. 자, 자녀의 수 이런 거 헤아릴 수가 있죠. 자, 출산 횟수 이런 것들요. 카운터 자료죠. 헤아릴 수 있는 자료. 자, 일정 기간 동안의 재발 횟수 어떻습니까? 음성질환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재발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헤아릴 때 우리는 이런 자료들을 이산형 자료라고 얘기합니다. 자, 반면에 그냥 실수 그대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연속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자, 예컨대 체중은 셀 수 있는 자료는 아니잖아요. 세는 자료는 아니잖아요. 네, 키라든지요. 단순히 측정하는 자료죠. 측정하는 그 값이 되는 거죠. 혈압이라든지 혈청 콜레스테롤 이런 수치들은 우리가 연속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하면요. 크게 봤을 때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가 있다라는 거, 이런 데이터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통계적인 분석을 할 때 적합한 통계를 설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때로는 종속 변수가 양적 자료일 경우에만 돌아가는 게 있고요. 또는 종속 변수가 질적 자료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여러 가지 연구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각각의 데이터 특성을 잘 알고 있어야 거기에 맞는 통계 방법을 고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연구자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만 있느냐? 그런 거 말고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비율 자료, 자, rate, 비율 자료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신생아 분만 시의 사망률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신생아 분만 시의 사망률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그냥 분만된 신생아의 전체 도수, 전체 수와 분의 사망된 수, 관측된 도수죠. 이렇게 구한 자료를 우리는 비율 자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자료도 있습니다. ratio라고 하는 비자료가 있습니다. 자, 한 병원에서 환자 대 의사의 비율, 이런 것들, 이런 자료들을 비자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데이터 자료가 있냐면 이른바 우리가 시계열 자료라고 하는데요. 추적 자료라고 하는데 자, 생존 시간 자료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survival time이라고 하는 생존 시간 자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언어 치료나 재활과학 쪽에서는 최근까지는 이 생존 분석이라는 거 잘 쓰지를 않았었어요. 자, 생존 분석 아마 들어보신 분들 있으십니까? 생존 분석. 자, 근데 사실 의학이라든지요, 보건학에서는 생존 분석이라는 분석 방법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그런 생존 분석은 어떤 데이터에 쓰느냐? 자, 이런 겁니다.
원칙상 생존 시간이라는 거는 어느 시점부터 사망 시간이 발생하기까지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야, 근데 우리가 반드시 살아있는 것만을 가지고 생존 시간이라 정의하는 건 아니고요. 예컨대 질병이 걸리기까지의 시간 또는 질병이 회복되기까지의 시간, 즉 추적되는 우리 그런 시간적인 데이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컨대 제가 A라는 치료를 썼습니다. A라는 치료를 썼을 때 후두 결절 환자가 후두 결절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의 그 시간, 이거를 우리는 생존 시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문제는요. 이런 생존 시간 자료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는 환자가 이탈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사를 간다든지 또는 환자가 본심이 바뀌면서 예, 환자가 더 이상 그 관측하는 상황이 오지 않는다든지.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중도 절단 자료, censored 자료라고 얘기합니다. 자, 환자가 이탈한 경우를 우리가 중도 절단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러한 자료들을 돌리는 통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어떤 통계를 돌리고 싶느냐의 문제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어떻게 연구자가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데이터를 정제하고 조사하고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연구자는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지를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고요. 자, 거기에 맞춰서 통계 방법을 설계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질적 자료, 양적 자료, 또한 비율이나 생존 시간 자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차례 연습하시고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아주 우수한 통계를 돌릴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하나 약속을 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아까 보셨다시피 뭐 순서형도 있고 뭐 범주형도 있고 이산형도 있고 뭐 이렇게 연속형도 있고 했는데요. 우리는 앞으로 이 수업에서는 편의상 범주형하고 연속형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용어의 정의를 앞으로는 우리가 질적 자료니 뭐 양적 자료 얘기 표현 안 하고요.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 이렇게만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은 여러분들이 주로 돌리시는 재활과학 통계에서는 우리가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 이 정도로만 구분을 해도요. 거기에 맞춰서 연구 설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범주형은 우리가 특성에 따라서 그 범주를 구분할 수 있는 측정된 자료로 연산이 불가능한 자료를 우리 범주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연속형은 양적 수치나 개수로 측정된 자료를 얘기한다라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만 구분하시겠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SPSS라는 프로그램으로 돌리시게 되면 실은 범주형이나 연속형이냐 이 척도형이냐 이 세 가지만 우리가 아셔도 그 구분이 가능하시거든요. 그 프로그램에서. 그러니까 이렇게만 구분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 자, 이제부터 저랑 같이 이 슬라이드를 보고 연습해 보는 겁니다. 자,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만 가지고 이제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보시는 거예요. 자, 퀴즈입니다. 자, 만 나이는 연속형일까요? 범주형일까요? 자, 그렇죠. 만 나이는 연속형입니다. 자, 이제 연만 쓸게요. 자, 지역은 어떻습니까? 서울, 경기, 광주 이런 지역은 연속형인가요? 범주형인가요? 네, 지역은 범주형이 되겠습니다. 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 연산이 안 되죠. 자, 10대, 20대, 30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연속형인가요? 범주형인가요? 자, 10대, 20대, 30대 이런 것들. 자, 이거는 범주형이죠, 여러분들. 이거 연속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자, 왜 범주형입니까? 자, 범위가 있잖아요. 자, 우리가 10대라고 하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10대라고 합니까? 10살부터 19살까지를 10대라고 하죠. 자, 이렇게 범위가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범주형이라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혈액형 어떻습니까? 혈액형. A형, B형, 뭐 이거. 네, 혈액형도 범주형이죠, 여러분들. 혈액형도 범주형입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구분해서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드릴 거는 자료에 대한 요약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료를 요약하는 방법을 추측통계학과 기술통계학으로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술통계학이란 건 뭐냐면요. 관심 대상에 대해서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서 요약하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기술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뭐 증시라든지요.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을 파악하려면 경기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하려면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예컨대 뭐 실업률이라든지 그 다음에 주가 지수라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현재 경기가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 이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요약하는 경우 우리는 기술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추측통계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그로부터 불확실한 사실에 대한 결론이라든지요. 일반적인 규칙성을 추구한 학문. 자, 우리가 지금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전체 자료로 예측하고 추측하는 학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측통계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좀 예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죠. 자, 기술통계학은 다시 얘기하면 수집된 자료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어떻게 잘 표나 그래프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느냐를 파악하는 연구 분야를 얘기합니다. 자, 기술통계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자료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특성만을 표현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 데이터를 가지고 추측하거나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 데이터의 특성만을 우리가 파악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오늘 병원에 들어온 입원 환자가 50명입니다. 이 중에서 남자, 여자의 비율을 구한다면 이건 기술 통계에 가깝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들어온 환자의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병원의 환자의 비율을 추측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알고 싶은 건 뭘까요?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성별을 알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는 기술통계학이라고 해서 표나 그래프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자, 평균 키는 얼마인가? 자, 예를 들면 저희 강의실에 10명의 남자가 있는데 이 10명의 남자에 대한 평균 키는 얼마인가? 라는 게 궁금하다면 이거는 기술통계학에 해당됩니다. 그 10명에 대한 키를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자, 10명의 강의실에 있는 10명의 남자의 키를 가지고 이 학교의 남성의 평균 키는 얼마인가로 확대해서 우리가 추론하고 싶다면 이를 추측통계학이라는 방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기술통계학은 우리가 국가 보고서라든지요, 그런 거 통계청이라든지 이런 보고서에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연구하시는 연구 논문에도 기술통계학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연구 대상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 일반적인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문에 표현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술통계학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죠. 이런 것들 실은 여러분들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논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추측통계학이 있습니다. 자, 추측통계학은 뭐냐면요. 모집단의 일부인 표본을 분석해서 모집단에 대해서 추측을 하고 일반화시키는 연구 분야를 우리는 추측통계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른바 추론이라는 과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가설, 자, 제가 어떤 새로운 가설을 만들었어요. 이런 연구자의 가설이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하고자 할 때는 우리는 추측통계학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자, 흡연자, 비흡연자, 자, 흡연 여부에 따라서 시주질환의 차이가 있느냐? 자, 제가 조사하는 거는 모든 흡연자 집단을 다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흡연자, 비흡연자를 대표할 수 있는 이런 대상자를 가지고 치주질환의 차이가 있다 없다를 검증한다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겠습니까? 전체 우리나라 흡연자로 일반화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이럴 때는 추측통계학을 사용합니다. 자, 고혈압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을까라는 거. 이런 주제들을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측통계학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연구에서 사용하시는 건 이와 같은 학위 논문에서는 추측 통계학을 사용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재활과학에서 쓰는 통계학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자료의 요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자료 요약 부분은 여러분들이 질적 자료를 사용하시느냐, 아니면 양적 자료를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질적 자료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한 방법이 있고요. 양적 자료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사실 표나 그림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보다는 한 번쯤 연구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연구를 통해서 표나 그림을 접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 수업에서 포인트를 맞추는 거는 질적 자료에서 더 유용하게 설명할 수 있는 표나 또는 그림과 양적 자료인 경우에는 이런 그림을 사용하는 게 더 좋다라는 하나의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수업을 통해서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 사실은 연구에서 그 표나 그림을 어떻게 잘 제시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신다고 생각하실지라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속성. 우리가 앞서서 데이터의 속성이 질적 자료냐 양적 자료냐, 즉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길게 드렸는데요. 자, 데이터의 속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정리하고 요약하는 방법이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자, 따라서 질적 데이터 요약에서는 파악하고자 하는 대상들이 변수값에 따라서 어떤 분포를 이루는가, 이런 것이 바로 관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슬라이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적 데이터, 우리 기억나시죠? 예, 범주형 데이터. 자, 질적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통계적 방법이 뭐냐? 예,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도수 분표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도수 분표법 하면 대표적으로 질적 데이터, 물론 양적 데이터도 쓰이긴 합니다만 질적 데이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각종 그래프들이 있죠. 네, 그래프들 뒤에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별표 한 번이 쳐주셔야 되는데요. 질적 데이터 하면 여러분들이 또 반드시 알아야 될 표현 방법은 바로 분할표가 되겠습니다. 자, 분할표 하면 여러분들 같이 따라오는 게 있어요. 통계 검정 방법으로. 자, 이 시간에 배우진 않겠습니다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분할표 하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하셔야 될 건 바로 카이 제곱 검정이죠. 우리가. 네, 분할표를 먼저 제시하고 이를 통계적으로 각각의 셀의 차이가 있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때 카이 제곱 검정을 사용하시게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질적 데이터라면 분할표 이런 것들 대표적인 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자, 표로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자, 먼저 도수 분표표입니다. 자, 영어로는 frequency table이라고 합니다. 자,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방법이고요. 자, 범주별 빈도수를 나타내는 표를 우리는 도수 분표표라고 합니다. 자, 도수 분표표는요, 자, 도수라고 하는 게 있고요. 자, 이거는 각 자료값이 나타내는 빈도수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요 용어를 살펴보시면 상대도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상대도수는 뭐냐면요, 도수를 전체 도수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우리는 상대도수라고 합니다. 자, 그 밑에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적도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누적도수는 뭐냐면요, 각 자료값이 나타내는 빈도수를 별량이 적은 쪽부터 차례대로 더하여 구한 값을 우리는 누적도수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누적 상대도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누적 도수를 전체 도수의 합으로 나눈 비율을 우리는 누적 상대 도수라고 하죠. 자, 수식은 이 슬라이드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네 가지의 자료 정리법으로 정리한 표를 우리는 도수 분표표라고 합니다. 자, 지금 도수 분표표의 예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예컨대, 자, 세로축에 환자의 연령대라는 걸 이렇게 제시를 해주면요. 자, 가로축에 도수, 예, 이렇게 각 수죠. 50대 이상은 몇 명, 40대 이상은 몇 명, 이런 수를 보여드리고요. 그 옆에 상대 도수라고 해서, 네, 상대적인, 예, 빈도수, 100명 중에 한 몇 명 정도인지 퍼센트죠. 자, 누적 도수, 자, 50대 이상 12명이었는데 40대 이상 11명이면 40대 이상은 23명이 되겠죠. 50대가 12명, 40대가 11명이니까요. 이런 것들. 마지막으로 상대 누적 도수는 네, 이러한 백분율을 예, 더해주는 거죠. 자, 50대 비율이 40%였고 40대 비율이 36%면 자, 상대 누적 도수 40대 이상은 예, 76%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표를 우리는 도수 분포표라고 합니다. 자, 도수 분포가 어떤 자료에 유용하시다고요? 네, 질적 자료에 상당히 유용한 그런 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막대 그림. 예, 막대 그림. 자, 요 보시는 요 그림들인데요. 이런 거 우리는 바 차트라고 합니다. 자, 바 차트는 뭐냐 하면 막대 그림은 직접 질적 변수의 도수 분포표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그 뭐 50대, 40대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걸 그림으로 나타낼 때 우리는 막대 그림을 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막대 그림 하면 이거 뭐다? 질적 자료에 쓰셔야 돼요. 자, 질적 데이터인 경우에 쓸 수 있는 그림이 막대 차트입니다. 자, 그거 반드시 아셔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막대 그림은 어떨 때 쓰면 좋겠느냐? 자, 질적 자료로 해서 무조건 쓰는 게 아니고요. 자, 서열이 없는 명목 변수의 경우에 빈도의 크기를 쉽게 이해할수록 한 도표가 막대 도표니까요. 여러분들은 서열이 없는 명목 변수를 그림으로 좀 표현하고 싶다 하시면 막대 그림, 이른바 바 차트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에서는요, 막대 그림에서는 가로축에는 예, 응답 범주고요. 세로축은 도수잖아요. 예, 빈도수잖아요. 예, 프리퀀시죠. 자, 그래서 이건 그냥 도수 분포의 결과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질적 데이터에서는요, 보면, 가로축은 그냥 구분을 나타내는 범주일 뿐이에요. 자, 하지만, 세로축의 크기, 자, 세로축이 바로, 예, 빈도수니까요, 프리퀀시니까 세로축은 의미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종합하면 뭐다? 질적 자료, 특히 그 중에서도 서열이 없는 명목 변수 같은 경우는 막대 그림으로 제시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걸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질적 데이터인 경우에, 예, 명목형 데이터인 경우에 우리가 또 많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 그림, 그러니까 이른바 파이 차트가 되겠습니다. 자, 파이 차트 많이 보셨죠? 자, 이제 많이 보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건 어떤 경우에 쓴다? 자, 명목 변수, 자, 질적 데이터, 그러니까 명목형 데이터인 경우에 쓰는 게 바로 원그림이다. 네, 여러분들 괜히 그 연속형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 저기 그 원그림 그리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네, 명목형에 반드시 써야 된다. 자, 명목형 중에서도 어떤 명목형에 쓰느냐? 자, 변수 값을 서열화할 필요가 없는 명목 변수. 자, 서열 변수가 아닌 변수에 쓰는 게 바로 원그림입니다. 파이 차트입니다. 자, 파이 차트가 뭐냐? 자, 질적 변수의 각 범주별로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상대적인 비율에 비례하여 원의 면적으로 나타낸 그림을 우리는 파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뭐 50대 이상은 어떻고 40대 이상은 어떻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 파이 차트 어디서 많이 보셨습니까? 그 선거 여론조사할 때 특히 정당 지지도 같은 거 여론조사할 때 많이 보셨죠. 자, 왜냐하면 정당은 순서가 없잖아요. 서열이 없잖아요. 자, 그럴 때 쓰는 예, 이런 게 원 그림, 파이 차트다라는 거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도 강조드렸는데 자, 질적 데이터 하면 반드시 우리가 표현 방법 중에 알아야 될 게 바로 뭡니까? 분할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분할표라고 하면 거의 99.9% 이거는 명목형 자료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반대로 얘기하면 연속형 자료에서는 분할표를 못한다. 자, 이거 다시 다른 말로 교차표라고 합니다. 교차표.
자, 교차표 또는 분할표.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자, 다시 아까 제가 계속 지금 강조드리고 있는데, 자, 교차표는 언제 쓰인다? 명목형 데이터에 쓰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제가 분할표 얘기하면서 카이제곱 검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통계 방법에서 분할표를 가지고 검정하는 방법이 카이제곱 분석인데, 예, 이 카이제곱 분석을 다른 말로 교차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교차표를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교차 분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자, 이 시간에서는 교차표가 명목형 데이터에 쓴다라는 거 반드시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분할표란 게 뭐냐? 두 개 이상의 질적 변수들의 복합적인 분포를 알기 위해서 작성하는 표를 얘기합니다. 자, 도수분표표는 하나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한 표였어요. 근데 교차표에서는 두 개 이상의 변수들 간의 복합적인 분포를 파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자, 왜 둘 이상의 복합적인 분포를 왜 파악할까요? 네, 바로 두 변수 간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함이죠. 자, 예를 들면 두 변수가 자, 이 데이터 언제 쓴다고요? 질적자로 명목형 변수에 쓴다고 했죠. 자, 예를 들면 흡연하고 후두 질환의 유무를 한번 볼게요. 자, 흡연은 흡연한다, 안 한다. 예, 명목형이죠. 자, 후두 질환이 있다, 없다. 이것도 명목형이죠. 그러면 흡연과 후두 질환의 유무를 살펴보겠다 했을 때 이런 걸 연관성 파악이라고 합니다. 자, 이럴 때 쓰는 게 교차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자, 지금까지 질적 자료를 살펴보셨는데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건 양적 자료입니다. 자, 양적 자료는 우리가 특히 표나 그림 수치를 통해서 많이 표현하고 정리하는데요. 자, 양적 자료라고 하면 우리가 키나 몸무게, 성적, 소득, 나이 등과 같이 변수값의 크기가 양적인 의미를 지닌다. 즉, 셀 수 있다. 수치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양적 데이터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적 데이터에 관한 숫자 값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단순히 분류를 위한 의미뿐만이 아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질적 데이터보다 양적 데이터가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양적 데이터의 요약에서는요. 데이터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과 전체 데이터를 간단한 몇 개의 수치로 요약값으로 나타내는 것이 사실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양적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잘 표나 그림으로 요약할 것인가가 핵심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양적 데이터에 쓸 수 있는 표나 그래프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 도수분표표예요. 자, 여러분들이 아까 이 도수분표표는 그 질적 자료, 명목형 자료에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연속형 자료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 도수분표표를 하면 범주별 빈도수를 나타내는 표를 우리가 도수분표표라고 합니다. 자, 연속 변수인 경우에는 전체 변수 값을 몇 개의 계급 구간으로 범주화시켜서 빈도수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이 도수분표표는요, 그 범주형 자료를 원래 표현하는 방법인데 양적 데이터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소값과 최저값을 표현하는 계급 구간의 범위를 파악한 후에 이를 정하는 방법이 사용이 되고요. 자, 우리가 범죄수를 몇 개로 할 것인가는 연구자가 적절히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도수분표표는 명목 표현 데이터에 주로 쓰이지만 양적 데이터인 연속형 데이터에도 쓸 수는 있더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적 데이터의 도수분표표 작성에서의 범주와 예는 이 슬라이드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면 7세 남아들의 키와 몸무게 데이터를 우리가 도수분표표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자, 키나 몸무게는 대표적인 양적 변수죠. 세안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
실제 나무들의 키와 몸무게 데이터를 자, 최소값이 지금 네, 이 데이터에서 최소값이 네, 112cm였고요. 최대값이 132cm니까 자, 각각의 범위가 20cm죠? 예, 20.4mm였는데요. 자, 요거를 계급 구간을 나눠줍니다. 이거를 이제 범주형의 개념인데요. 자, 이것을 한 5개에서 6개로 나눠서 다음과 같은 도수 분표표를 쓸 수 있는 거죠. 양적 데이터인 경우에도. 자, 그래서 양적 데이터로 범주한 예시가 예,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 데이터를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도수 분표표를 어떻게 양적 데이터에 접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제 좀 감이 오시죠? 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네. 자, 또 대표적인 게 예, 다시 한번 또 예시를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혈청 알부민 값 이라는 게 대표적인 연속형 변수인데요. 자, 이처럼 혈청 알부민 값을 이렇게 도수 분표표로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죠. 이렇게 범주할 수 있다.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자, 지금 제가 제시한 양적 데이터를 보고 연구자가 범주화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가상의 10살짜리 아동의 수영 언어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 제가 이렇게 엑셀 파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빈도수와 상대 도수, 누적 도수를 우리가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9명의 수영 언어표를 보시고 네, 9명이 18명이죠. 18명의 수영 언어표를 보시고 자, 이를 예, 누적 도수표로 한번 도수 분표표로 한번 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게 뭡니까? 네, 양적 데이터, 자, 연속형 데이터에서의 표나 그림 제시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질적 데이터에서는 아까 우리가 막대 차트가 대표적인 질적 데이터를 특히 서열이 없는 예, 명목형 데이터를 표현하는 방법이라 말씀을 드렸죠. 자, 연속형에서는 뭐냐? 자, 이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히스토그램이라는 것을 연속형 데이터에서 쓰게 됩니다. 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이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래서 양적 변수의 분포를 나타내는 그림을 우리는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데 분포의 대칭 여부나 이상점, 아웃라이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속 변수를 범주화시켜서 각 범주별로 빈도를 비교할 때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이용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표보다는 그림으로 데이터를 요약하면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자, 결국 정리하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질적 데이터는 막대 그래프로, 양적 데이터는 히스토그램으로 우리가 각각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질적 데이터에 대한 막대 히스토그램의 예입니다. 자, 요렇게 질적 데이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양적 데이터라면 더 쉽게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히스토그램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히스토그램을 그리시게 되면 자, 이렇게 지금 중앙에 이렇게 몰려 있는 네, 우리가 이렇게 몰려 있는 이런 하나의 분포를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으로는 우리가 분포를 살펴보거나 이상점을 파악하는 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자, 양적 데이터에서의 히스토그램의 예를 제가 몇 가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앞서 제가 데이터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분포라든지요, 이상점이라든지 좌우 대칭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몇 가지 예시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A 그림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A 그림 같은 경우에 자, 좌우가 대칭하고 자, 꼭지점이 하나 있는 이런 종 모양의 분포를 보이죠. 이를 우리가 벨-쉐프, 종 모양의 분포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정규 분포가 바로 이 A형의 어떤 그림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예, B 같은 그림은 어떠신가요? B 같은 그림은 이렇게 예, 봉긋 올라갔지만 끝에 뭐 하나가 툭 튀어나왔죠. 자, 우리가 이 툭 튀어나온 이거를 우리가 이상점이라고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히스토그램은 이처럼 이상점, 이른바 아웃라이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시죠. 세 번째 그림은
자, 지금 어떻습니까? 자, 대칭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일단 대칭되어 있지가 않고 네, 한쪽은 아주 급격하고요. 다른 한쪽은 이렇게 네, 완만하죠? 자, 이런 경우를 치우친 분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D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반대 경우이죠, 이거는. 반대 경우로. 자, 좌측은 완만하고요. 우측은 급경사하는 이런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적 데이터의 히스토그램으로 이런 분포의 특징과 이상점의 존재, 좌우 대칭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양적 데이터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다른 그림 방법은 바로 선그림입니다. 선그림입니다. 자, 선그림은 뭐냐면요. 특정 변수값의 시간에 따른 추이. 자, 우리가 추이, 트렌드라고 하죠. 추이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선그림을 언제 쓰느냐? 결국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시간적인 관계의 성격을 가진 양적 데이터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로 시간 경과에 따른 변수값의 변화 추이를 나타낼 때 우리는 선그림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경과에 따른 변수값의 추이값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대표적인 게 시간별 치료 효과 변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별 강수량의 추이를 우리가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변수값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라 볼 수가 있겠죠. 자, 선거에서의 후보자의 지지율 변화 추이. 이런 것도 선그림으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죠. 네. 자, 지금 아래에 제가 예시하는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어떤 특정 지역의 연도별 언어 치료사 수의 변화입니다. 자, 이런 것들. 연도별로 언어 치료사의 수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선그림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종합하면 선그림 언제 쓰느냐? 시간의 변화값을 갖고 있는 연속형 데이터인 경우에 이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연속형 변수는 우리가 많은 정보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그래프가 참 많습니다. 자, 그 네 번째가 바로 줄기와 잎그림입니다. 자, 줄기와 잎그림은 양적 변수의 분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연속형 자료를 정리할 때 이런 경우들을 많이 쓰는데요. 관측값의 범위라든지요, 분포의 모양이라든지 집중도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양상을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자, 도수 분배표와 히스토그램은 정보의 손실과 표와 그림을 또 따로 써줘야 되잖아요. 도수 분배표도 만들어야 되고 그 도수 분배표를 기반으로 히스토그램을 만드는 건데 이걸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한 번에 제시해보자 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줄기와 잎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줄기와 잎으로 분리해서 나열한 그림을 우리는 줄기와 잎 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은 도수 분배표와 히스토그램을 요약하는 전통적인 방법인데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돼 있고 빈도수가 돼 있고 분포까지 이렇게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관찰값의 순위까지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줄기와 잎그림 여러분들이 실제로 논문에서 많이 못 보셨죠? 여러분들이 논문 읽어보실 때 이런 줄기 그림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 자, 이거는 언제 사용하냐면요. 데이터가 방대하지 않고 데이터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소규모일 때 유용한 겁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데이터가 연구에서 사용되는 수가 많기 때문에 자, 요즘에는 줄기와 잎그림은 많이 사용하는 추세는 아닙니다. 자, 그래도 양적 데이터에 쓸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산점도입니다. 자, 산점도 별표 한번 쳐주십시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양적 데이터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또 다른 우리가 그래프 표현 방법은 바로 산점도입니다. 산점도 여러분들 스카터 플롯이라고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혹시 그 논문을 많이 읽어보셨으면 스카터 플롯이 어떨 때 많이 쓰는지 아세요? 어떤 분석에서?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상관 분석이나 연관성 분석, 이른바 회귀 분석에서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이 산점도였죠. 스카터 플롯이었죠. 자, 상관 분석이나 회귀 분석은 반드시 그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데이터의 자료를 그림으로 제시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그런 자료들은 우리가 산점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건 뭐냐? 두 개의 양적 변수 사이의 관계나 연관성을 시각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x하고 y라고 되어 있는 이 좌표에 자, 점으로 찍어서 나타낸 그림을 우리가 산점도라고 합니다. 자, 이 점 하나하나가 사실은 한 명 한 명의 응답 개체의 응답인 거예요. 자, 이 대상 순 거죠. 자, 1번 대상, 2번 대상, 3번 대상 이런 식으로요. 자, 이거를 XY축의 2차원의 표에 표현한 게 산점도가 되겠습니다. 자, 산점도는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는데요. 두 변수 사이의 관계의 정도와 방향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예컨대 양의 상관관계냐, 음의 상관관계냐 이런 것들을 산점도로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인 패턴에서 이탈된 관측값. 자, 이것을 우리가 이상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웃라이어가 존재하느냐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밑에 제가 키와 몸무게에 대한 산점도를 이렇게 예시로 들어봤는데요. 자, 이들 사이의 간격을 가장 줄일 수 있는 임의의 선을 하나 제가 그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임의의 선을 하나 그을 수가 있겠죠? 이 선을 그었을 때, 이 간격들을 제일 줄여주는 임의의 선을 그었을 때, 자, 이 선의 방향이 어떻습니까? 자, 키가 늘어날수록 몸무게도 늘어나는 방향으로 지금 그어져 있죠? 이런 경우 우리가 이거를 양적 상관관계, 자, positive correlation이라고 합니다. 양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자, 산점도로는 보시다시피 이게 양적 상관관계가 있느냐, 자, 한 변수가 커지면 다른 변수도 커지느냐, 이거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 이상점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이 점들을 보시다 보면 얘는 좀 약간 이 선과 많이 떨어져 있죠. 자, 이런 경우에 얘는 특이한 애인 거예요. 특이한 대상인 거예요. 근데 이게 특이점이냐 아니냐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그림에서는 임의로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죠. 자, 이런 장점이 있다. 자, 정리하면 산점도는 어떨 때 많이 쓰인다? 자, 양적 데이터에 쓰이고요. 심지어 양적 변수 사이의 관계의 정도나 방향, 그리고 이상점을 판단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게 산점도다. 자, 산점도는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에 반드시 사용돼야 되는 그러한 그림이다. 라는 걸 강조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양적 데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림은 박스 플롯, 상자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상자 그림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 연구들, 논문들 읽다 보시면 상자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상자 그림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자, 특히 의학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데요. 우리가 재활 과학 연구를 우리가 살펴보신다면 이런 상자 그림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연구를 하시게 되면 이런 상자 그림들 한번 논문에 표현해 보시면 상당히 좋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자 그림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데이터의 5가지 수치 요약 값인 자, 최소값도 알 수 있고요. 자, 사분위수도 알 수 있고 최대값도 알 수 있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그림으로 한 번에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 끝에 만들어진 우리가 그림 방법이 상자 그림입니다. 자, 상자 그림은 어떨 때 쓰느냐? 여러 집단의 데이터 분포의 특성을 비교할 때 유용합니다. 자, 이거는 데이터의 분포 특성을 비교할 때 유용하다. 우리가 뭔가 평균이나 이런 사분위수를 사용한 이런 데이터들을 연속형 데이터들을 A 집단, B 집단, C 집단을 동시에 비교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상자 그림으로 이 여러 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제시하는 거죠. 자, 이걸로 뭘 알 수 있느냐? 분포의 대칭성도 알 수 있고요. 자료의 중심 위치도 알 수 있고 산포의 정도도 알 수 있고 심지어 이상점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보셨던 산점도는 두 개 이상 비교하기 좀 어려운데 상자 그림은
여러 집단의 수치를 이 5가지 수치를 한꺼번에 비교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자, 각각의 수치가 뭘 나타내는지는 이 그림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상자 그림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자, 밑에 한번 제가 그림을 한번 제시했습니다. 이 그림은 세 지역에 대한 히스토그램인데요. 자, 대도시, 중소도시, 서울이라고 하는 세 가지 도시 형태별로 히스토그램을 제가 각각 제시를 했습니다. 자, 히스토그램 아까 배우셨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이 예시는 뭐냐 하면 대도시, 중소도시, 소도시 지역의 고등학생들의 모의고사 점수에 대한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히스토그램입니다. 근데 이 히스토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기가 한 번에 쉬우신가요? 어렵죠. 자, 3포의 정도가 대도시는 이렇게 돼 있고, 중소도시는 이렇게 뾰족하고, 시골은 이렇게 좀 치우쳐져 있다. 이런 정도의 분포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이것만 갖고 어느 지역의 평균이 더 높은지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예, 알 수가 없죠. 우리가 히스토그램만으로는 평균이라든지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박스 그림으로는 자, 이렇게 한 번에 비교 제시할 수가 있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여기 박스 풀러 상자 그림 보시면 자, 대도시는 이렇고요. 옆에 중소도시 있고 시골도시 있고 이 점으로 된 게 이상점이죠. 자, 이게 이상점이에요. 자, 이상점 여부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있고 심지어. 자, 가운데 평균도 누가 더 높은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중소도시의 평균이 높고요. 대도시나 시골로 가면 평균이 좀 떨어지네요. 예, 시골이 제일 낮죠. 자, 이런 걸 한 번에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상자 그림의 아주 유용한 우리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자의 길이의 3포, 길이가 3포의 정도예요, 우리가.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대도시나 시골에 비해서 중소도시의 이 길이가 짧죠? 그거는 3포도가 낮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뾰족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 3포도가 낮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은 중소도시 학생들의 성적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뾰족하다라는 걸 우리가 의미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심선이 중앙값이니까 중소도시 학생들의 중앙값이 가장 높더라. 그 다음 대도시, 그 다음 시골 지역이더라. 자, 결국은 가장 점수가 높은 학생과 가장 낮은 학생이 모두 시골 지역의 학생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 상자 그림만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 보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연구하실 때 연속형 변수라면 그리고 비교가 필요한 집단 간의 비교가 필요하다면 상자 그림 한번 이용해 보시고 싶으시겠죠. 이런 걸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연구에서 잘 응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적 자료를 정리하는 수치를 통한 정리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양적 자료 같은 경우는 수치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대표값들을 얘기해 줍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평균이라는 게 있고 중위수라는 게 있고 최빈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평균은 뭘까요? 모든 데이터를 다 더한 값을 데이터의 개수로 나누면 자, 이것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양적 데이터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대표값이 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자, 평균의 예를 보실게요. 자, 여기 자, 어떤 사람이 수능을 봤어요. 500점 만점의 수능이라고 보는데 자, 5명이 봤는데 한 사람은 1점, 한 사람은 2점, 한 사람은 3점, 한 사람은 4점, 마지막 5번째 사람은 만점인 500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이 자료에 대한 평균값을 구해보면 결국 510을 5로 나누니까 102가 도출됩니다. 자, 근데 평균이라는 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5명을 잘 대표해주는 값인가요? 지금 100이라는 게. 평균은 100인데, 자, 한 사람만 500이고 평균보다 크고 나머지 4사람은 예, 평균값에 비해서 훨씬 작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평균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우리의 상식적인 개념과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뭡니까? 대표값으로 쓰기가 사실상 어렵다라는 거죠.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평균은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요약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완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평균은 데이터의 분포가 좌우 대칭의 형태일 때 데이터 중에 이상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가장 효율적인 대표값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자, 그러나 이 예시에서 같이 보시면 이상값이 존재하거나 데이터의 분포가 치우친 경우에는 대표값으로 사용하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분석 시에 우리는 이상값이라는 걸 분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데이터 중에 이상값이라는 게 있으면, 크게 벗어난 값이 있으면 그 원인을 추적해 보시면 사실은 실제로 관측값 자체가 이상값인 경우도 물론 있어요. 아웃라인 경우가. 근데 실제로 보시면 데이터의 입력 오류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데이터 입력 오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몸무게를 우리가 입력하는데, 제가 뭐 65, 75 뭐 이렇게 입력하다가 몸무게를 잘못 입력해서 0이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몸무게가 750이 됐습니다. 물론 몸무게가 750인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공 하나 잘못 붙여서 생기는 입력 오류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런 입력 오류 때문에 이상값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정리할 때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잘못된 숫자가 입력되지 않았는지를 잘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 정제라고 합니다. 데이터 정제, 자, 데이터 클리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데이터 정제를 잘 해야 된다. 예, 자, 그 다음에 중위수와 중앙값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체 데이터를 크기 순으로 정렬해서요, 나열했을 때 가장 가운데 순위에 해당되는 데이터 값을 우리는 중위수라고 합니다. 미디언, 중위수 또는 중앙값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1, 2, 3, 4, 500이라고 하는 아까 그 데이터가 있으면 가장 중앙에 위치한 데이터는 뭔가요? 3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 경우에는 중위수가 3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위수 값이 평균값의 제시보다 바람직한 상황이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바람직하냐? 자, 사실은 많은 경우에 중위수, 미디안이라고 하는 중위수는 평균, 자, 민하고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상값이 달라지거나 데이터의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일 경우에는 양상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예를 들면 1, 2, 3, 4, 500이 지금 사용되어 있는 데이터인 경우에 자, 평균을 합치면 지금 102가 됩니다. 102가 평균이지만 중위수는 여전히 3이죠.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분포가 아주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는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건데요.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평균이라는 거를 대표값으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어요? 네.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쓰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가 평균이라든지 중위수,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분포에서는, 즉, 다시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치우친 분포에서는 평균보다 대표값으로 뭘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냐면요. 바로 중위수를 사용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대표값의 또 다른 개념은 최빈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모드라고 하는데요. 자, 이는 데이터 값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값을 우리가 최빈수라고 정의합니다. 자, 이거는 명목 변수에 적합한 어떤 그런 대표값이겠는데요. 자, 밑에 한번 보시죠. 자, 제가 만약에 데이터를 수집했는데, 자, 3, 1, 2, 2, 3, 4, 2 이런 데이터를 수집했다면 여기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은 뭘까요? 2죠. 2가 3번 나왔으니까 이런 경우엔 최빈수가 2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좀 굉장히 길게 들어주셨는데요. 자, 오늘 수업의 핵심 요약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자료의 속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자료의 속성이라는 게 결국은 질적 자료가 있고 양적 자료가 있는데 질적 자료는 우리가 명목형, 구분만을 위한 명목형이 있었고요. 자, 구분뿐만이 아니라 순서적 의미를 함유한 서열형 또는 순위형 자료가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양적 자료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양적 자료는 길이라든지 무게 이런 것처럼 예, 양적인 수치, 개수로 측정할 수 있는 자료인데 이런 것들은 이산형이 있고 또 연속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근데 앞으로는 이 수업 시간, 이번 주 수업 시간 이후부터는 자, 범주형이냐 연속형이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겠다. 자, 셀 수 있으면 연속형이고요. 셀 수 없는 범주로 측정된 자료면 범주형이다라고 우리가 앞으로 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미처 이 시간에 다 정리를 못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질적 변수인 경우에는 어떤 표나 어떤 그림으로 이것을 잘 정리해서 표현할지, 양적 자료인 경우에는 어떤 표나 그림을 이용해서 제시할지에 대해서 오늘 또 후반부에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대표값이나 아니면 출력 결과를 잘 제시하는 것이 사실은 연구의 퀄리티를 높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염두하시면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수업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